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이를 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두고 남의 편 할 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 그 말을 너무 잘 알겠더군요. 지금은 이미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럼 전 남편, 아니 전 남의 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소설을 쓰는 작가랍니다.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내가 쓴 소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올려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네요. 주로 로맨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현실에 저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네요. 다시 생각해 보아도 남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대기업 직원은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에서 얼마 안 되는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살림 사는 게 빠듯했는데 남편은 월급이 나오는 날이면 온갖 생색을 다 내더군요. 가장의 무게가 무겁다느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탈모가 올 것 같다느니 앓는 소리를 했었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취미로 소설 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제게는 유일한 취미이자 육아와 살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어느 날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자며 제안을 하더군요. 시대가 변하고 다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인터넷 소설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제 소설이 돈이 될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로 큰 돈이 되지 않았지요. 부지런히 쓰는 것에 비하면 인건비나 겨우 나오는 수준이었죠. 소설 써서 돈 번다고 남편에게도 잔뜩 자랑을 했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 남편은 미친 듯이 비웃더군요. 그걸로 아이 분유나 살 수 있겠냐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설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돈까지 되니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던 제 글의 조회수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제 소설이 떡상을 한 거지요. 제 독자 중에 한 명이 모 인터넷 게시판에 감상글을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회수가 올라가고 나니 그 뒤로도 계속 제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 작가의 글은 무조건 믿고 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 된다며 이틀에 한 번씩 올리던 소설을 하루에 한 편씩 올리자고 했습니다. 아이 돌보면서 하루에 한 편씩 써내려 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4시간 아껴가면서 쓰다 보니 가능은 하더군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정산일이 되었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랑 자리수부터 다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 10, 100, 1000 하면서 뒤에서부터 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반년 동안 일을 해야 가져올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벌어들였더군요. 게다가 내 소설이 웹툰으로 만들어지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도 이번에는 비웃지 못하더군요. 저는 콧대가 높아져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때? 와이프의 능력이? 이 정도면 인정하지? 인정. 인정하고 말고.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의 금액을 본 남편도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을 조금씩 거들어 주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여보, 나 그냥 직장 때려치울까? 당신이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데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집안에서 살림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애도 키우고 살림하면서 소설을 쓰다 보니 저도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출판사에서는 지금은 쓰는 대로 돈이 된다며 더 많은 글을 써줄 것을 요구했지만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은 글을 쓸 수가 없었지요. 그런 중에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네요.
요즘은 남자들도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는 게 예전처럼 흉도 아니고 남편이 요리며 집안일을 못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글을 쓰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더군요. 서재가 있긴 했지만 밖에서 청소기 소리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를 신경 써준답시고 계속 방문을 여러 대는 통해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소설을 연재하는 분량을 늘렸는데 이대로는 그 분량을 다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에 작업실을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구하느라 가까운 데는 못 구하고 차를 타고 조금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작업실이었죠. 집과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늘어질 수 있어서 적당히 거리가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씻고 작업실에 가면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지요. 제가 작업실에 가고 나면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까지 제가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네요.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작업실에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에는 집보다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지요. 밤을 새거나 자고 가는 날이 많아서 침대도 하나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게 되었지요. 하루 종일 혼자 글을 쓰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말을 걸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 고양이를 보면서 말도 걸고 했습니다. 한편 전업주부 생활도 익숙해진 남편은 남는 시간에 문화센터에 다닐 거라고 하더군요. 마음에 드는 요리 수업이 있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청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능글맞고 말재주가 좋은 남편은 문화센터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더군요.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아줌마들 뿐인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수다도 떨고 한다더군요. 문화센터에서 만든 거라며 가끔 요리를 해서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제법 맛이 괜찮았습니다. 집안일 하면서 남편은 오히려 얼굴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겠다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이 마음 편한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은데 불평 없이 해내는 남편을 보니 직장에서 돈 벌어올 때보다 더 듬직해 보이더군요. 고맙다는 말에 남편은 나도 내가 이렇게 잘 해낼 줄 몰랐는데 나는 주부가 적성에 잘 맞나 봐.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재밌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쇼핑하는 것 같아서 즐겁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1년간 계속 해오던 소설 연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네요. 마지막 이야기를 쓰고 나니 마치 친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쓸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고 당분간은 마감 걱정 안 하고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짜릿하더군요. 출판사와 상의를 해서 한 달 정도 휴가를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연재를 위한 구상도 좀 하고 그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도 필요하더군요. 집안일은 남편이 잘해주어서 별로 손댈 게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이불 빨래나 냉장고 청소 같은 건 제가 할 때처럼 꼼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칭찬해 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에게도 휴가를 달라고 하더군요. 가정주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집안 살림 열심히 했으니 나도 딱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그럼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래요? 아니면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여행은 좀 그렇고 당신이 쓰는 오피스텔 작업실 나 거기 일주일만 가 있으면 안 될까? 혼자 지내면서 컴퓨터로 영화도 보고 맥주도 실컷 마시고 다른 거 말고 그렇게 일주일만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고 싶어. 남편의 부탁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당분간 비어있는 작업실이고 고양이 밥 챙겨줄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리고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작업실에 올 거면 미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라도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며 대신 고양이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신이 나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작업실로 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운동도 하고 지냈지요. 그러다 하루는 아이와 놀이터에 다녀오던 길에 목이 말라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커피숍 주인이 내게 말을 걸더군요. 그 아이 이모 되시는 분인가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니요, 제가 이 아이 엄만데요. 라고 대답했죠. 아닌데. 그의 엄마 우리 가게에 자주 와서 제가 잘 알아요. 항상 남편분이랑 둘이 와서 사이좋게 커피 마시고 갔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왠지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커피숍 주인은 아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마음속으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더군요. 그 길로 저는 아이를 이웃에 맡기고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다짜고짜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더군요. 번호키를 눌러 보았지만 그새 번호를 바꿨는지 틀린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요. 그러자 오피스텔 안에서 희미하게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일단 철수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을 하더군요. 전화했었네. 왜 전화했어? 뭐 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 아까 낮에 작업실 갔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현관 비밀번호는 도대체 왜 바꾼 거야?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전화기를 두고 가서 이제야 받네. 그러니까 올 땐 미리 연락하고 오랬잖아. 당신 왜 약속을 안 지켜? 괜히 화를 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수상하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화를 내자 수화기 너머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고양이가 놀란 것 같았지요. 그 순간 저는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반려동물용 CCTV를 설치해둔 게 기억이 나더군요. 고양이가 자꾸 건드는 바람에 카메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두었지요. 반려동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녹음도 되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내 목소리도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었지요.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지금 바로 그 집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았더니 남편이 어떤 아줌마랑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던 와인을 마시면서 어울리지 않게 분위기를 잡더니 둘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모두 녹화해 두었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신성한 내 작업실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 CCTV를 통해 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찾고 있었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 짓거리 하려고 작업실 빌려달라고 그랬냐? 내가 저것도 남편이라고. 그동안 믿고 살았던 내가 바보다. 뭘 멀뚱멀뚱 보고 있어? 당장 집으로 튀어오지 못해? 그리고 거기 아줌마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화면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옷을 입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녹화해둔 영상을 근처에 사는 시부모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본 시부모님이 잠옷바람으로 달려오셨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본 시아버지가 남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게 때리더군요.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와이프 등쳐먹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워. 그러고도 네가 사내 새끼야? 잔뜩 화가 나서 나무라는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뭐해? 와이프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번에는 그냥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그럼 저도 어디 가서 남자 한번 만나고 와도 돼요? 남자랑 실컷 즐기고 와서 실수 한번 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더군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 사전에 용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남편을 무시하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털어먹을 것도 없었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알차게 진행하였네요. 물론 아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한테도 복수를 해 주었지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문화센터를 다녔던 유부녀 아줌마더군요. 그 아줌마네 남편에게도 녹화한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잊지 않았지요. 저도 제가 이런 일로 법원을 드나들게 될지 몰랐어요. 세상 살다 보니 소설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네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다시 소설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기로 했고 집안일은 청소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군요. 남편보다 더 꼼꼼하게 일을 해주어서 오히려 전보다 집안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돈은 조금 들었지만 남편보다 훨씬 낫더군요. 식재료도 주문만 하면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니 제가 따로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없더군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전 남편 일은 빨리 지우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할게요.